그럼 구름의 온도는 한 7, 8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복사 냉각기 입장에서 봤을 때 6, 7도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저거 위는 영하 40도잖아요. 그때 엄청 뺏겨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게 맑은 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더 이게 복사 냉각에 대해서 저 신경을 많이 쓰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창이 어때요? 열려 있죠. 네. 여긴 닫혀 있죠. 왜 닫혔냐면은 요거를 벽아트로 잡아놨고요. 요거를 벽아트에 습도 90% 잡아놨어요. 근데 요건 지금 어때요? 100% 열려 있죠. 이거는 18도 이하로 지금 안 떨어지고 이 정도 열렸다는 얘기는 외부 온도도 아마 10도가 넘어갔을 거예요. 네. 10도가 넘은 상태에서 내부 12 정도 될 거고 내부는 18도가 넘었을 때고 광량은 벽아트 이하일 때고. 그런데 커튼이 100% 닫혔잖아요. 왜 그래요? 습도를 불려놨죠. 습도가 90%가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커튼이 100% 닫혀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창을 이만큼 열어놓으니까 습이 90% 찰 리가 없어요. 네. 계속 빠져나가니까. 아마 이거 닫아버리면은 커튼이 조금 열릴 수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온도가 너무 추우면은 닫아버리죠. 에너지 들어가니까 또. 그래서 보면은 이거 보면은 야 창을 닫았는데 왜 창은 열렸는데 커튼이 먼저 닫혔을까? 이거는 우리가 식물체의 복사 냉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렇게 해서 커튼을 먼저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물체의 그러니까 그 복사 냉각에 의한 결과물이 어떤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작물의 냉각이 작물체 체온이 빨리 떨어졌을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장점에서는 식물의 잎과 온도를 잎의 온도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증산 감소로 해서 이제 수분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근압이 높아져서 어린 세포로 칼슘의 이동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거 뭐냐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일액이 나오면은 근압이 높아져서 일액이 발생하면은 칼슘 결핍을 예방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미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얘기는 다 사라졌어요. 이거 아니다로 결정이 났어요. 그건 다 이미 제거가 됐다. 식물들은 그 토마토, 파프리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물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액이 칼슘을 흡수한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방해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근압이 높아져 어린 세포로 칼슘의 이동이 부족할 위험이 있다. 일액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일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칼슘에 오히려 결핍이 발생한다는 거죠. 만약 일액이 안 나오면은 어느 정도 그런 증산을 해서 칼슘이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네.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증산을 못 하고 있다. 우리가 결정된 증산이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특히 그래서 또 여기 딸기 얘기가 또 나와요. 이미 2012년도에 식물에 대해서 토마토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일액이 나오면 칼슘 흡수가 방해가 된다는데 딸기 한 사람들은 왜 일액이 나오면 칼슘 흡수가 도움이 된다고 하지? 그래서 또 거기서 그럼 딸기는 식물이 아닌가 보다. 식물의 범위가 벗어나는 작물인가 보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또 여기서. 왜냐면 식물 생리학을 얘기를 할 때 근압이 높아져서 일액이 나오면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 반대잖아요. 서로 보면은 식물이 아닌가 보다로 또 얘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 이제 소개시켜서 이시 측정하고 그거 봐서는 그리고 철결핍 나온 거 봐서는 딸기도 식물이 틀림없다는 제가 판별을 했어요. 일단 식물도 역시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특정 양분만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습이 많을 때 습이 높아도 견디는 것뿐이지 습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철결핍이 오고 다 똑같구나 다른 양분하고 했는데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열효실에 오게 되면요 바로 그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있어요. 아쿠아포린은 뭐냐면은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식물이 일단은 물을 흡수를 할 때 만약에 펌프를 이용해서 계속 흡수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쿠아포린이 뭐냐면 처음에 흡수를 해서 세포 안으로 물을 들이는 게 있어요. 세포 안으로 물을 들이게 되면 그때 아쿠아포린이라는 그 펌프들, 그러니까 이런 효소들, 그러니까 이런 펌프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요. 이때는 선별적으로 들어와요. 찌꺼기도 못 들어오게 막아 물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멍을 통해서 물이 쭉 나가거든요. 고속도로 타고요. 그러니까 한번 필터로 걸러주고 물을 흡수할 때 그때 그걸 아쿠아포린은 그 막이 있는데 그 통과할 때 온도가 떨어지면은 아쿠아포린의 기능이 상실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세포로 물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세포로 공급이 안 됐으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갔어요? 일액으로 갔죠. 그건 세포로 간 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관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관을 따라갔으니까 양분이 어떻게 돼요? 세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관을 따라갔으니 그 양분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야 세포로 들어가질 않았는데 어떻게 저 양분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할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쿠아레폴이라는 그 막을 통과해서 물이 들어가고 세포 안을 통과해요. 그것들이요. 세포 안을 통과하면서 양분을 서로 흡수하게 되죠. 자기 필요한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포가 필요한 거지 막이 필요한 그 길이 통과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길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그 막을 통해 들어간 통로를 통해 지나갈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양분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세포들이요. 세포들이 그 흡수해서 자기가 이용해요. 그것들을 세포 막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 핵을 만들기도 이용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쿠아폴이라는 거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열방출의 생장점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생장점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동화산물의 균형 이제 이거는 수분 이동하고 무기양분 이동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화산물의 균형. 동화산물의 균형도 마찬가지로 일정 온도가 이제 얘는 세포 안에 들어있어요. 세포 안에서 다른 세포로 이동할 때 역시 온도가 높아야 이런 펌프 기능을 하는데 펌프를 할 때 기름칠을 잘해야 펌프가 효율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이 디젤 차일게요. 내가 옛날에 99년대 렌트가 끌고 다녔는데 그날 그 얘기를 엄청 추웠어요. 아침 시동이 안 걸려. 왜 그럴까요? 연료 필터에 왁스 뭐라고 하죠? 그 밀랍이 낀 거야. 왜 등유 그 경유가 그렇거든요. 휘발유차는 괜찮은데 이게 껴요. 그래서 그거를 갔더니 그 낮에 이제 갖고 와서 갔더니 이제 그거를 갔더니 그 카센터에서 와서 그걸 불로 막 지진 다음에 교환하라고 하더라고. 일단 그렇게 가게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온도 차가우면 펌프가 얘가 탄수화물을 갖다가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작동을 천천히 하거나 잘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잎의 양분이 남아있죠. 잎에 남아있고 어디가 안 가요? 생장점으로 안 가요. 과일로 안 가요. 어떻게 생장점으로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장점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칼슘도 안 들어가요. 무기양분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도 안 와요? 무기양분도 이동이 광합성 동화산물의 또 이동이 안 되니까 생장점이 약해지죠. 제가 그거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재밌던 게 하나가 팜팜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팜팜에도 옛날 팜팜 농장이 있어요. 거기 층고가 좀 낮은데 거기다가 보강등을 좀 달아보겠다. 그래서 보강등을 달기 전에 뭘 했을까요? 예비 테스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강등을 달았는데 그때 광이 너무 약해갖고 제가 와트센터를 재봤더니 와트가 오차가 오차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와트를 측정했더니. 그러니까 단과 닿지 않은 곳이.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후배가 김상호 씨 후배인데 후배가 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합성 더한 건 아닌데 뭘까 하고 제가 IRO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찍었더니 그 밑에가 1, 2도가 높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 무기양분 이동이 잎에서 생장점을 전이가 더 잘 돼서 생장점이 강해졌겠구나를 우리가 판단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광합성이 아니죠. 그거는 광합성 양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합성 양분이 생장점을 더 많이 간 건 사실인데 그게 광합성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양분이 이동이 원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식물한테 나쁘냐? 아니죠. 잎이 굳이 커질 이유가 없거든요. 잎이 생장점으로 가야지. 그 양분이 잎만 커져서 잎이 커져봐야 오히려 방해가 되죠. 생장점으로 가야 세력이 강해지죠. 세력이 유지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사열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물의 이동, 그다음에 광합성 양분의 이동, 그다음에 물과 같이 연결된 게 뭐예요? 칼슘,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로 칼슘과 동화산물의 이동이 못 갔다는 얘기는 바로 세력이 약해진다는 얘기고 숨머지가 온다는 얘기들이에요. 그 특번이 다 여기서 발생해요. 그 특번이 발생하는 게 상추에서도 특번이 발생하는데요. 특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진짜 이시가 높아서 물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두 번째가 바로 이 상황이에요. 칼슘이 아예 식물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양분이 칼슘이 그러니까 식물체 체온이 너무 낮아서 칼슘이 무기양분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죠.
이시가 높아서 못 들어가는 것도 원활히 못 가는 거고 지나치게 높아서. 그래서 또 하나가 뭐예요? 지나치게 식물체 체온이 낮아서 못 가는 것도 똑같은 이유죠. 그러니까 그 상추 같은 경우에도 틱범 발생하는 거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온도 같더라고. 왜냐면 제가 저희 온실에서 토마토 온실에다가 토마토 심어놓고 제가 재미삼아서 그냥 안 보이는데 뒤에다가 상추를 심었어요. 배지 사이에다 구멍 뚫어갖고. 이시가 높죠. 토마토 키우니까. 근데 무지하게 잘 자라. 틱범 한 개도 없어요. 그거 봤을 때 제가 야 이렇게 자라는 거에서 상추 키웠는데 이시가 높아서 틱범이 왔다?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 정도로 근권 이시를 저는 겨울에 7, 8일 유지하거든요. 7, 8인데 무슨 틱범이 안 공급 이시는 3인데 근권 이시는 내부 이시는 7, 8이 나와. 근데 안 나오거든. 맛은 그러면 많이 좋아요. 쓴가요? 안 써요. 안 써요. 아줌마이 더 되게 좋아해요. 이게 상추가 뭐라고 하죠? 좀 뭐라고 하죠? 좀 단단하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단단하고 좋대요. 이게 하면. 그리고 상추가 저 재밌는 게 이만큼 커서 쓰러질 때까지 따먹었어요. 꽃이 안 피더라고. 쓰러질 때까지 아줌마. 그래서 뭐 몇 포기 심었는데 엄청 따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그러면은 상추에서 틱번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시가 높아서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이. 왜냐면 내가 그렇게 관리했는데도 잘만 자라는 거 보면 아닌 것 같다. 저희 온실에서는 재밌어요. 저같이 이제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온실이 작은 게 2, 3평짜리 있잖아요. 네. 별짓을 다 해보고 한번 해보고 나서 궁금한 거 해보고 나서 이렇게 봐보고 야 뭐 아니네 딱 나오죠. 그래서 상추 뭐 이씨가 뭐 얼마라고 하면 제가 그래 비료값 아끼는 건 오케이인데 그것 때문에 틱번 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료값은 아껴줘. 쓸데없이 그렇게 놓을 필요 없어요. 삼는다고 더 잘 크는 것도 아닌데 비료값이 2배가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높다고 해서 틱번 왔다는 건 거짓말. 그건 아니라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그러면 저런 이유면은 그 일몰 시간대 그 예. 쿨다운 같은 거를 안 하는? 쿨다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네, 그 영상에서 보긴 했어요. 네. 하지 말라고 지금 바뀌었어요. 전략이 그것도 2012년 이후에 다 완전 바뀌었어요. 2012년이 아주 기념비적인 해요. 그 이랩 관련 얘기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프리나이트 모닝딥 다 사라지고 다 그때를 기점으로 다 없앴어요. 없애진 게 아니라 그쵸 그리고 없앴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옛날부터 사람들 의심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확정지은 건 2012년도에 완전히 이제 다 파낸 거죠. 그거를. 근데 아직도 우리 저기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파낸 거죠. 벌써 23년이 12년이 흘렀죠 벌써. 그래도 보면은 제가 이제 오신 분들도 재배를 해보시잖아요. 네. 저같이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그런 걸 한번 구석에다 조금씩 이렇게 더 보이는 데 보면 사람들이 보이는 데 하지 말고 안 보이는 데다 조금씩 해보시면서 진짜인가? 아니 나는 그 진짜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따먹을 수는 있겠지 하고 심어놨는데 크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뭐 그 틱번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크는 거예요. 야 이거는 과거에 그 미신이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럼 과거 사람들이 왜 유럽 애들이 상수 이시를 낚여놨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딱 하나 비료값을 아끼려고 했던 것뿐이었어요. 비료값을 아끼려고 했겠구나 정도지. 실제로 틱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비료를 굳이 1.5나 3.5면 잘 크면은 비료값을 반만 넣어도 되는데 굳이 비료값을 2배를 넣을 필요가 없죠 그때는. 예. 저거 재밌나요? 우리 학생들이 저희 학교 자랑하면 22명 학생 중에서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아직까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맞아. 요새 여기 전북대도 벌써 한 10%씩 다 집에 갔대요. 저 한 명도 안 나갔어요. 한 명도.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하니까 학생들 많이 오라고 좀. 많이 좀 저희는 이제 진짜 저거거든요. 학문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재배사 양성기관 제가 목표를 딱 잡았거든요. 재배사 양성하고 그리고 재배사 양성해서 재배사가 잘 농사 짓는 것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고 재배사가 돼서 농자 대사가 될 수도 있고
농자재도 재배사가 돼야 농자재를 알고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얘기가 되고 아니 그 농장주하고 얘기가 돼야 팔지. 그보다 뭐가 필요한지를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장주가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면 아 사장님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 사장님에는 필요한 것이 칼슘제가 아니라 커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커튼이 필요합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희 다른 대학교 원예학과나 이런 데보다는 아, 농자재 팔아먹기는 우리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이거 들었잖아요. 아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저기 좀 편차가 크긴 한데 80점부터 20점까지 이렇게 있어요. 시험 보면. 근데 야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60점 이상이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저기 웬만한 4년제 나온 애들보다 농장에서 일은 훨씬 더 무조건 다릅니다. 훨씬 더 일단 이해는 했으니까 걔들은 무슨 얘기인지는. 그리고 내가 2학기 한 번 더 가르치면은 아마 똑같은 내용 시험 보면은 아마 60점 이상이 한 더 올라가지 않을까. 8, 90% 되고 진짜 공부하는 애들 10%, 20%만 아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최소한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이거 보니까 충어론 있어갖고 맞아야 될 거 맞더라고요. 아 단순한 거 맞더라고요. 단순한 거. 복잡한 거 좀 틀려도 말을 좀 꼬우면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직설적으로 해놓으면 다 맞추더라고요. 근데 직설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그래도 80점부터 저기 만들려고 보니까 좀 많이 꼬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아까 했던 얘기 반복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페네멘 모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모델링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 에너지는 증산이 그 원동력이고 에너지 관점에서 증산과 이게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증산을 갖고 얘기를 해요. 이유 에너지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식물 자체적으로 증산을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은 광합성 산물을 태워서 열을 만들지요. 식물은 열을 못 만들어요 스스로. 반드시 그냥 들어온 에너지만 갖고 사용해요 얘들은. 그러니까 증산 에너지는 모두 다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류 에너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페네멘 모델을 보게 되면은 공기 온도와 입회 온도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VPD 중에서 저희는 이제 디퍼런스를 얘기하는데 디피시티라고 있어요. 베이퍼 프레셔 디피시티가 있고 HD 값이 바로 이 페네멘 모델에 나와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온실 운영에서는 좀 저기 안 맞는다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모델로 하는 것들은 안 맞아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일단은 이 페네멘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대류열을 가정을 안 했다는 거죠. 대류열은 뭘까요? 식물체 온도가 공기 온도와 같다고 하면은 에너지의 교환이 없죠. 근데 식물체 온도가 높고 공기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식물체에서 공기로 열이 전달이 되죠. 반대로 식물체 온도가 낮고 공기 온도가 높다면은 바로 대류열이 다시 공기의 잎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개념이 바로 베이퍼 프레셔 디퍼런스예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디퍼런스 개념은 바로 식물체 잎과 공기 온도의 차이에 바로 대류 에너지를 감안한 것들이다. 이거죠, 이것들이요. 식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복사열이 너무 많고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적으면은 나의 체온을 올려서 대류열로 나의 체온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그 상태가 바로 도장이라고 하죠. 왜? 기공을 닫고 체온은 높으니 광합성은 조금하고 성장 속도는 빠르고 그게 바로 도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광합성이 좀 줄더라도 차광을 해서 광합성을 유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요. 오히려 성장 속도를 늦추고. 그래서 왜냐면 기공은 바로 기공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기공이 뭐래요? 증산해서 무기양분의 흡수도 도와주고 식물체의 체온도 떨어뜨려주고 증산함으로써 그다음 거기서 뭐래요? 기공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뭐래요? 광합성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뭐가 있어요? 산소라든가 물이라든가 물도 우리 광합성 과정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물도 내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광합성이 아니라 저기 호흡 과정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 기공에서 발생하는 것들 이것들 전부 다. 그래서 야간에 식물을 재배하게 되면 방에 넣어두게 되면 온실의 습도가 방의 습도가 올라가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식물이 호흡하면서 물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이것들이요.
식물의 수분 균형은 우리가 이제 그 물 균형은 식물에서 유입과 유출의 균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이 이제 균형인데 바로 이제 그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에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균형이 깨졌다고 식물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 과일과 꽃의 성장과 상당히 필수적인데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기공은 닫힌다. 약간 받는 거는 오히려 자극이 돼요. 그렇지만 강하게 받으면은 기공을 닫히게 돼요. 기공을 닫게 되면은 광합성이 멈추게 되고, 그다음 증산해에서 이제 기공 그다음에 증산에서 물이 나가고 유분이 식물과 과일에 저장이 되는데, 과일에 저장, 식물과 과일에 저장된 것들. 그러니까 잎에 보면은 엠보심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과일에 저장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과일에 저장된 것들도 우리가 식물이 타용을 하게 돼요. 과일에 있던 물들을 타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식물은 증산은 들어오는 무조건 에너지에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광량제어를 할 때 무조건 수경재배를 할 때 물은 광량제어를 맞춰놓는 이유가 에너지에 필요한 것이 가장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라도 어때요? 대류가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있으면은 더 물을 잘 증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더 높다고 하면 물을 더 증산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습도가 낮다고 하면 물을 좀 더 증산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광량이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예측하기 쉽나 어렵나요? 풍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조, 그러니까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어가 어려워요. 그들이요. 광은 우리가 커튼과 광에 맞춰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죠. 불 줄 때는 물 주는 양은 좋은 컴퓨터에도 풍속 관련해서 약간 있긴 한데 거의 안 쓰고요. 대부분 다 그거 갖고요. 배지 무게 갖고 측정을 해서 더 줄까 말까를, 그러니까 광량에 걸어버리죠. 100줄에 얼마 주는 거를 늘리던가 줄이던가 해버리죠. 그것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리고 배지의 무게는 한 변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할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 규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지의 무게만 광량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배지의 무게만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배지 내에서 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배지 내 함수율이 50%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시들진 않아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죠. 그 조건에서. 광이 세서 시드는 거지. 광이 지나치게 되면 시드는 거고, 50% 떨어졌다고 시들진 않는다. 단지 50% 떨어지게 되면은 물을 좀 더 빨아먹기 어려우니 보다 강한 광에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태양과 인공광 난방 파이프가 있고, 우리가 증산을 자극한 도구가 있어요. 광재, 공기순환, 에너지 스크린인데, 우리가 에너지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증산을 자극한다. 좀 이상하죠? 광량이 작은데 어떻게 에너지 스크린을 치게 되면 습도가 올라가는데? 그럴까? 에너지 스크린 사용하게 되면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일까요? 에너지 스크린이 없이 그냥 커튼을, 그러니까 알루미늄 스크린을 닫아버려. 에너지 스크린 투명한 스크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치게 되면은 알루미늄 스크린에 비해서 자극을 자극하게 되고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강제 공기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동편을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달라진 게 하나 중에 하나, 저는 이제 축구 6.5m짜리 온실을 지금 새로 지으려고 이제 설계 잡아놨거든요. 우리 학생들 가르치려고. 왜 6.5m를 했느냐? 수직팬을 달라고 해요. 수직팬을 달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공기가 위가 어때요? 밤에 건조하고 건조한 공기죠. 네. 그럼 건조한 공기를 수직팬으로 밑으로 밀어넣게 되면은 습한 공기는 위로 뜨고 되고 건조한 공기는 아래로 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다 적은 에너지에서 증산이 좀 더 잘 되게. 증산이라고 에너지하고 연관이 있는데 뭐가 또 관련된다고 했어요? 공기 중 습도와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관련이 되죠. 그래서 유동편을 통해서 위에 건조한 공기를 밑으로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증산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최소 증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난방을 해서 증산을 하게 되면은 초과 증산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증산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기 순환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에너지가 투입이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고도 증산을 더 유도할 수 있고 추가 증산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위에 공기를 계속 아래로 넣으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문제 전혀 될 게 없는 게, 볼게요. 커튼이라는, 온실이라는 건 기밀하지가 않죠. 구멍이 어디가 뚫려 있어요. 그러면 커튼을 닫고 공기 순환 수직팬을 돌려서 아래로 공기를 공급하게 되면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습이 떨어 올라가죠. 습한 공기가 올라가면 얘가 그냥 위에 있을까요? 얘 습해져요. 건조해져요. 왜냐면 위로 뺏기니까 습을. 그러면 나는 이 안에서 계속 돌리게 되면은 난방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보다 많은 증산을 유도할 수 있다. 뭐 최소 증산량에서 증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써서 시간당 내가 1헥타 기준으로 150리터에서 250리터를 증발할 것인가, 아니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150에서 250리터를 증발할 것인가는 내가 수직팬을 이용해서 공기를 돌려버린다고 하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150리터의 물을 증발시키는 양은 에너지로 따져볼게요. 150리터 물을 역으로 만들어 보세요. 끓여갖고 1리터에 2,500kcal, 10리터는 25,000kcal, 100리터면 225만 kcal, 25만 kJ. 엄청난 에너지죠 이게. 내가 전기로 쓰기에 어떤 에너지가 1kW에 100원이면은 25만 kW면 얼마예요? 25만이면 25만이니까 25만 kJ니까 곱하기 100 곱하기 25만 하면 25만. 예, 엄청 들어. 200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 아니다. 그래서 증산하는 에너지가 이제 두 가지가 레디에이션하고 컨벤션, 그러니까 대류와 증산 복사가 있고, 이거는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뺏기는 거는 증산에서 뺏기고, 세 번째가 복사열 냉각이라 했죠. 히트 이미션. 그러니까 내가 적외선이 밖으로 뺏기는 것들. 이건 히트 이미션은 공기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은 식물체와 관련이 있어요? 공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공기는 바로 대류에서 뺏기는 거고, 히트 이미션은 대류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그냥 식물체 체온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복사열 뺏기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증산을 얘기를 할 때 뭐라 하냐면은 이걸 바로 시간당 제곱미터당 그램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는 만제곱미터로 따지니까 그냥 만제곱미터 하고 1헥타로 저는 따지거든요. 그냥 모든 단위는 저는 1헥타에 얼마. 왜냐면 지금 최소 저는 생각이 온실을 짓다고, 내가 온실을 지어서 상업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1헥타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금이 2,000평 갖고 괜찮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괜찮을 것인가? 그럴 때는 기본 1헥타를 갖고 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1헥타를 잡는데, 그러니까 혼자 1헥타 이라는 게 아니에요. 둘이 1헥타 줘도 되고, 셋이 1헥타 줘도 되고. 그럼 10년 후에는 뭐가 달라져서 아니죠. 걱정을 하시는 지금 계속 규모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합병이 돼요. 자꾸 내가 1헥타를 갖고 1헥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온실을 계속해서 계속 사야 되고, 벌어도 가고 해서 계속 늘어나요. 근데 아마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다 그렇고 있거든요. 뭐 세도 성동 가도 뭐 대개가 공선의 명단 수가 줄어들고 있고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거 봐서는 계속 합병되고 있다는 게 계속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지금은 외국인 들어오는 바람에 면적의 제한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1,000평짜리 사라지고 1,000평짜리 온실을 3개 운영한 사람 옆에 거 사들여가지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대류증산이라고 하는 거 뭐냐? 잎에서 공기에서 잎으로 전달되는 것들. 그래서 대류증산 특징은 일단은 상대 습도가 100%보다 낮아야 되고요. HD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공기는 필수다. 복사증산은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주전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 습도가 돼도 증산이 이루어져요. 이건 압력에 일어나요. 복사에는 쭉 나오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부터 3-5부터는 다음 주에 한번 돌고 이제 오늘 요거는 제가 또 올려둘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PPT로